이 딴개년이 말 다 했어? 흥분했나? UDT에선 감정 통제 훈련은 따로 안 하나 보지? 결코 서로를 인정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육군 707의 얼음 심장 바이퍼 하지훈 중사. 그리고 거친 바다의 지배자 해군 UDT실의 샤크 강서연 중사. 육지와 바다 서로 다른 세계의 절대 강자인 이들은 자존심을 건 합동훈련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며 서로를 향한 날을 세웁니다. 과연 서로를 철천지원수처럼 여기던 이들은 서로에게 목숨을 맡기는 진정한 전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 숨막히는 열기가 아스팔트 연병장을 달구고 있었다. 9월이라지만 가을의 전령은 아직 남쪽 바다 어딘가에서 머뭇거리는 듯 한여름의 마지막 바락 같은 햇살이 대지를 태웠다. 아지랑이가 지표면을 따라 뱀처럼 피어오르며 연병장 끝에 도열한 회색빛 건물들의 윤곽을 흐릿하게 일그러뜨렸다.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 제707 특수임무단이 위치한 특수전사령부였다. 공기 중에는 언제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오늘은 그 위에 얼음 파편 같은 날카로움이 더해져 있었다. 역사상 최초로 육군과 해군의 최정예 여성 대원들로만 구성된 팀이 합동 전술 훈련을 위해 마주하는 날이었다. 육지의 절대 강자 707과 바다의 지배자 UDT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극한을 달려내온 두 자존심이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소리 없는 대리전의 서막이었다. 연병장 한편의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선 육공트럭에서 한 무리의 군인들이 질서정연하게 하차했다. 검은 베레모 가슴팍에 선명한 공수의장, 얼룩무늬 전투복 위로도 감출 수 없는 강인함이 묻어나는 그들은 707의 대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먼저 땅에 발을 내디딘 한 여군에게 연병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자석처럼 이끌렸다. 하지훈 중사. 콜사인은 바이퍼. 172cm. 군화를 신은 키는 더 커 보였다. 길게 뻗은 팔다리와 군더더기 하나 없이 오직 실전만을 위해 조각된 근육은 마치 잘 세공된 강철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이 그녀의 몸에서 불필요한 모든 것을 깎아내고 오직 순수한 병기로서의 기능만 남겨놓은 결과였다. 턱선에 맞춰 단정하게 자른 칠흑 같은 단발머리가 바람에 가볍게 흩날렸고 그 아래 드러난 서늘하고 깊은 눈매는 어떠한 감정도 비치지 않는 고요한 호수 같았다. 그녀의 콜사인 바이퍼는 목표물에 은밀하게 접근해 단 한 번의 정확한 공격으로 숨통을 끊어버리는 그녀의 전투 스타일을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었다. 여전히 흙먼지 냄새는 지겹군. 하지훈은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속으로 은조렸다. 그녀의 시선은 단순한 풍경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었다. 본능적으로 전술 지형을 분석하고 있었다. 각 건물의 높이와 구조, 저격 가능한 포인트, 엄폐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형지물, 예상 가능한 적의 이동 경로까지.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완벽한 3D 전술 지도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연병장 반대편 이미 대형을 갖추고 도열해 있는 한 무리에 꽂혔다. 해군 특유의 디지털 픽셀 전투복, 그들이 바로 UDT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앞에 마치 폭풍 후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강서연 중사. 콜사인은 샤크. 하지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수십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도 한눈에 느껴지는 강렬한 기운이었다. 자신보다 신장은 약간 작아 보였지만 거친 파도와 싸워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넓은 어깨와 당당한 체격은 마치 바다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까맣게 그을린 피부와 거친 파도처럼 짧게 자른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 둘 수 있다는 듯 오만하고 거침없이 빛나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상어라 과연. 피냄새는 기가 막히게 맞게 생겼군. 하지훈이 그들을 분석하는 바로 그 순간 강서연 역시 707 대원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상어처럼 날카로웠다. 저쪽인가? 707.
강서연이 턱 끝으로 707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하자 옆에 서 있던 부팀장 오진규 하사가 맞장구를 쳤다. 네, 그렇습니다. 강 중사님. 멀리서 보니 생각보다 호리호리합니다. 저런 체격으로 대테러 작전이나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해. 강서연은 부하의 경솔한 말을 짧게 끊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도 숨길 수 없는 희미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콜사인 샤크는 목표를 향해 그 어떤 장애물도 부수고 돌진하는 바다의 포식자처럼 저돌적이고 거침없는 그녀의 성정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바이퍼라 뱀은 기껏해야 땅바닥이나 기어다니는 족속이지. 상어가 노는 푸른 물에는 감히 발도 못 붙일 텐데. 마침내 두 부대가 연병장 중앙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섰다. 공식적인 악수나 따뜻한 인사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역량을 가늠하고 약점을 찾아내려는 듯 칼날처럼 날 선 시선만이 허공을 가르며 부딪혔다. 불꽃이 튀는 듯한 팽팽한 정적을 먼저 깬 것은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턱을 살짝 치켜든 채 상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특유의 오만한 자세로 입을 열었다. 반갑습니다. 707. UDT실 강서연 중사입니다. 평생 흙먼지 날리는 곳에서 훈련하다가 이번 기회에 진짜 바다를 좀 맛볼 생각을 하니 기대가 아주 큽니다. 혹시 수영은 제대로 할 줄 아십니까? 훈련 중에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면 여러 사람 곤란해지니까. 노골적인 도발이었다. 육지 촌놈이라며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에 707 대원 몇몇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하지만 팀의 리더인 하지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침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되받아쳤다. 반갑습니다. UDT. 707 특수임무단 하지훈 중사입니다. 저희는 물에서 단순한 수영만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이용해 적의 심장부로 침투하는 법을 배웁니다. 파도 타기 같은 해양 레포츠와는 개념이 좀 다르죠. 그나저나 GPS를 비롯한 최신 항법 장비는 제대로 지급됩니까? 혹시 아직도 밤바다에서 북극성 보고 길 찾는 원시적인 항해술을 쓰시는 건 아니겠죠? 순간 공기의 흐름이 역전되었다. 이번에는 UDT 대원들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707이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 전천후 부대임을 은연중에 상기시키며 동시에 UDT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독도법과 항해술을 구시대의 유물로 폄하해버린 것이다. 강서연의 눈이 분노로 번뜩였다. 하지만 그녀는 노련하게도 그 감정을 비웃음으로 덮어버렸다. 말 하나는 청산유수로군. 실력도 그만한지 어디 한번 똑똑히 지켜보지. 지켜보는 게 아니라 배우게 될 겁니다.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말이죠. 첫 만남은 그렇게 서로의 자존심에 날카로운 비수를 깊숙이 꽂아 넣는 것으로 끝이 났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합동훈련의 첫 번째 과제는 707의 안방이자 주특기라 할 수 있는 근접전투 훈련이었다. 항공기 동체, 지하철, 버스는 물론 실제 건물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제작된 훈련장 킬하우스에서 가상의 테러리스트에게 점령당한 인지를 구출하는 시나리오였다. 브리핑룸의 대형 스크린에 건물의 3D 도면과 작전 목표가 표시되었다. 707 대원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스크린을 응시하며 각자 머릿속으로 최적의 침투 경로와 역할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반면 강서연은 팔짱을 낀 채 따분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런 닭장같이 비좁은 곳에서 숨바꼭질하는 게 당신들 주특기인가? 우리 UDT는 이런 속꿉 장난보다는 광활한 바다에서 적함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게 체질이라서 말이지. 구조가 복잡해서 길이라도 잃으면 곤란하니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하면 잘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육군 선배님들. 그녀의 비아냥거림에 하지우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자신의 K1A 기관단총에 부착된 도트 사이트의 0점을 점검하며 장비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이런 완벽한 무시 전략은 강서연의 자존심에 더욱 거세게 불을 질렀다. 먼저 공격에 나선 것은 강서연이 이끄는 UDT 팀이었다. 준비됐나? 작전 개시 5초 전. 4, 3, 2, 1 돌격. 강서연의 외침과 함께 UDT 대원들은 말 그대로 돌격했다. 육중한 방탄 방패를 앞세운 포인트맨이 굳게 닫힌 문을 어깨로 박살내고 뒤따르던 대원이 섬광탄을 던져 넣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터진 섬광탄이 시야를 멀게 하는 순간 그들은 거침없이 내부로 진입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강력했고 파괴적이었으며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첫 번째 방을 정리하고 복도로 나서기도 전에 복도 반대편의 예상치 못한 사각에서 날아온 훈련용 시뮬레이션 탄이 후방을 경계하던 대원 2명의 센서에 명중했다. 삐빅, 삐빅. 전사 판정을 알리는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그들은 정면에 보이는 위협에만 집중한 나머지 복잡한 건물 구조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사각지대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 젠장, 정신 안 차려. 후방 경계, 좌우 확인 똑바로 해. 강서연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템포는 완전히 꼬인 뒤였다. 그들의 큰 동작과 불필요한 고함, 육중한 군화가 바닥을 찍는 소리는 자신들의 위치를 대항군 역할의 교관들에게 계속해서 광고하는 꼴이었다. 결국 인질이 억류된 마지막 방 앞에서 남은 대원들마저 교묘하게 설치된 부비 트랩과 교차 사격에 전멸하며 작전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다음은 하지윤의 707팀 차례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UDT와 완벽한 정반대의 개념을 보여주었다. 소음이 없었다. 4명의 대원은 마치 한 몸으로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복도를 유령처럼 미끄러져 나갔다. 그들은 말 대신 오직 정교하게 약속된 수신호와 서로의 눈빛으로 소통했다. 한 명이 코너를 확보하며 전방을 경계하면 다른 한 명이 그림자처럼 달라붙어 그의 등 뒤와 사각을 완벽하게 커버했다. 모든 움직임이 물 흐르듯 유기적이었고 낭비가 없었다. 하지윤은 팀의 가장 위험한 자리, 선두 포인트맨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복도 끝에 짙은 어둠, 굳게 닫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빛의 변화, 공기의 흐름까지 읽어내며 잠재된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했다. 그녀의 총구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가장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향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향하고 있었다. 클리어, 클리어. 방을 하나씩 점령해 나갈 때마다 훈련 통제실의 마이크를 통해 교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렸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단 한 발의 불필요한 사격도 없었다. 완벽한 대테러 작전의 교본 그 자체였다. 마지막 방 앞. 인질이 있는 곳이었다. 하지윤은 손을 들어 팀을 조용히 멈춰 세웠다. 그녀는 차가운 철문에 귀를 대고 자신의 숨소리마저 죽였다. 몇 초간의 침묵.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 공포에 질린 인질의 가쁜 숨소리, 그리고 테러범들의 위치와 숫자, 그들의 심리 상태까지. 그녀는 오감으로 수집한 모든 정보를 조합해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진입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렸다. 인질은 문 좌측 벽에. 테러범 둘은 인질을 인간 방패 삼아 있고 나머지 하나는 창가에서 외부 경계 중. 셋 모두 긴장 상태. 외부에 소음이 없었기에 우리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수신호로 각자의 역할을 신속하게 분담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술에 검지를 가져다 댔다. 완전 침묵 유지 신호. 다음 순간 UDT처럼 문이 폭발하듯 열린 게 아니었다. 이번 대원이 특수 제작된 장비로 문틈에 아주 작은 구멍을 낸 뒤 그 안으로 뱀처럼 생긴 내시경 카메라를 밀어넣어 내부 상황을 완벽하게 재확인했다. 그리고는 3번 대원이 소음 처리된 아주 작은 폭약으로 문고리 잠금 장치만 정확하게 파괴했다. 철컥하는 금속 파열음과 함께 문이 열림과 동시에 팀원들은 약속된 순서대로 방 안으로 물이 스며들 듯 진입했다. 모든 것이 단 3초 안에 일어났다. 하지윤이 가장 먼저 진입하며 인질을 방패 삼은 2명의 테러범을 향해 이번 대원이 창가의 테러범을 향해 동시에 격발했다. 푸, 푸, 푸. 소음기가 장착된 K1A의 총성은 둔탁한 소음을 낼 뿐이었다. 대항군 교관들의 센서가 동시에 붉게 빛났다. 인질 역할의 마네킹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했다. 훈련이 끝나고 킬하우스 밖으로 나온 두 팀의 분위기는 극과 극이었다. 훈련 교관은 707의 완벽한 작전 수행에 교본을 넘어 예술의 경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강서연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자신의 K2C 소총을 거칠게 닫고 있었다.
패배의 굴욕감이 그녀의 온몸을 태우고 있었다. 그때 하지윤이 그녀에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시원한 물병을 건넸다. 수고했다. 동정 따위 필요 없어. 강서연이 손을 휘둘러 물병을 거칠게 쳐냈다. 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물병이 아스팔트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갔다. 동정이 아니야. 충고지. 하지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는 칼날 같았다. 건물 내부에선 무작정 파도를 부수는 힘만으론 부족해. 벽 뒤에 숨은 적의 희미한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교함이 필요하지. 당신네 방식은 그냥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 같더군. 그 마지막 한마디가 강서연의 남은 이성의 끈을 완벽하게 끊어버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괴력으로 하지윤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게 정말 너희야말로 온실 속 화초처럼 짜인 각본대로만 움직이는 것 아니야? 실전에서는 변수가 난무한다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터진단 말이다. 그깟 정교함만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변수는 예측하고 통제하는 거다.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건 실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지. 그리고 이거나 내가 함부로 잡아도 되는 몸이 아니다. 하지윤의 고요하던 눈에 처음으로 살기가 번뜩였다. 그녀의 손이 강서연의 손목을 향해 움직이는 순간 양쪽 부대원들이 경악하며 달려들어 두 사람을 뜯어말렸다. 강 중사님 참으십시오. 하 중사님 그만하십시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첫날 훈련은 그렇게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만을 확인한 채 막을 내렸다. 육지에서의 싸움은 707의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터는 이제부터였다. 무틀 떠나 강서연의 왕국인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파도가 몰아치는 검푸른 바다 위에서 말이다. 하지윤은 멀어지는 강서연의 등을 보며 생각했다. 저 오만한 상어는 자신의 바다에서 어떤 이빨을 드러낼 것인가. 경상남도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 기지. 훈련의 무대가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해군 특수전전단 기지로 옮겨지자 공기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축축하고 짭조름한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바람은 UDT 대원들에게는 어머니의 품처럼 익숙한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707 대원들에게는 낯설고 끈적한 이물감으로 다가왔다. 기지부두의 위용을 뽐내며 정박한 회색빛 고속정과 잠수정들, 그리고 쉴 새 없이 귀를 때리는 날카로운 갈매기 소리는 이곳이 누구의 영역인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었다. 야간 해상 침투 훈련을 앞두고 양팀은 부둣가에서 장비 점검에 여념이 없었다.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렸다. UDT 대원들은 시끄럽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익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손놀림으로 잠수 장비와 IBS를 점검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천에서의 패배감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안방에서 훈련한다는 여유와 자신감이 가득했다. 이천에서의 굴욕을 몇 배로 되갚아주겠다는 의지가 그들의 눈빛에서 불타올랐다. 반면 707 대원들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장비를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살폈다. K1A 기관단총의 모든 틈새를 방수 테이프로 꼼꼼히 막고 야간 투시경과 통신 장비가 바닷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방수팩을 씌우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들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은 UDT 대원들의 눈에는 물 무서워하는 촌스러운 겁쟁이들의 행동처럼 비쳤다. 저것들 좀 봐라. 무슨 해외여행 가나? 저렇게 꽁꽁 싸매고 물에 빠지면 부력 때문에 그대로 수면 위로 둥둥 떠서 표적이 될 텐데. 아니, 그 전에 장비 무게 때문에 수장되려나? UDT 대원 하나의 비웃음 섞인 말에 주변에서 킬킬거리는 억눌린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들의 중심에는 강서연 중사가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마치 자신의 왕국을 시찰하는 여왕처럼 707 대원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특히 휴대용 태블릿 PC에 기상 및 해류 정보를 띄워놓고 팀원들과 심각하게 상의하는 하지윤의 모습이 그녀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다. 하 중사, 뭘 그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나? 육지 날씨랑 바다 날씨는 개념부터 달라서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나?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 특별히 가르쳐 줄 테니. 강서연이 다가와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시비를 걸었다.
하지우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밤 11시를 기점으로 조류의 방향이 예측 데이터와 다르게 바뀔 확률 67%. 너울성 파도의 발생 가능성도 평소보다 40% 이상 높아. 현재 계획된 침투 루트는 수면 아래 암초지대와 너무 가깝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비안, 안전 루트로 변경할 것을 건의한다. 만약이라. 강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우리 UDT 사전에 만약은 없어. 오직 할 뿐이지. 그까짓 파도랑 조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겪는 내 손바닥 안의 놀이터야. 책상머리에 앉아서 데이터 쪼가리나 들여다보는 당신과는 근본이 달라. 데이터는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 그리고 값비싼 경험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걸 무시하는 건 오만이거나 어리석음이지. 그 오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 UDT다. 더 이상 내 작전에 토달지 마. 여긴 이천의 닭장이 아니라 진해야. 내 바다에서는 내 법을 따르는 거다. 강서연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두 사람의 팽팽한 대화를 듣고 있던 훈련 통제관인 해군작전 사령부 소속 김진우 소령이 다가와 중재하려 했지만 강서연은 그에게도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령님, 아무 걱정 마십시오. 이 바다는 제 집 앞마당과 같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면 목표 시간보다 30분은 좋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707분들에게 UDT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결국 김소령은 현장 지휘관인 강서연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하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허리에 달린 대형 전투용 나이프의 결속 상태를 확인하고 비상용 스트로브 라이트의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할 뿐이었다. 그녀의 고요한 눈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달빛조차 두꺼운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바다. 두 대의 IBS가 검은 파도를 가르며 소리 없이 가상의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갔다. 엔진 소음을 최소화한 채 오직 8명의 대원들이 내뿜는 거친 숨소리와 노련한 패들링 소리만이 파도 소리에 섞여들었다. 1번 보트 선두에서 방향을 잡는 강서연의 실루엣은 어둠 속에서도 위압적이었다. 그녀는 하지윤의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의도적으로 암초지대 가장자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나아갔다.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며 707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속셈이었다. 뒤따라오는 2번 보트의 707 대원들이 겁을 집어먹고 허둥대는 모습을 상상하니 입가에 비소가 절로 지어졌다. 봐라, 바이퍼. 이게 너와 나의 결정적인 차이다. 너는 책상 위에서 위험을 계산하지만 나는 온몸으로 위험을 지배한다. 너는 파도를 피하지만 나는 파도를 가른다. 그녀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바다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녀의 오만함을 비웃었다. 잔잔하던 수면이 갑자기 이유 없이 부풀어 오르더니 주변의 파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너울성 파도가 산처럼 솟구쳐 올랐다. 데이터가 경고했던 위험, 그러나 그녀가 외면했던 재앙이었다. 젠장. 좌현으로 전원 밀착. 파도 넘어간다. 강서연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의 힘은 초라했다. 거대한 물의 장벽이 IBS의 측면을 그대로 강타했다. 으아악! 대원들의 비명과 함께 고무보트는 마치 나뭇잎처럼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내동댕이 쳐졌다. 간신히 보트를 붙잡고 있던 대원들도 엄청난 충격에 모두 차가운 바다로 튕겨나갔다. 설상가상으로 충격으로 방향이 180도 틀어진 보트가 수면 아래 숨어있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암초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두꺼운 고무가 찢어지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보트의 공기 탱크가 터져나갔다. 순식간에 바람이 빠지며 기울어진 보트는 그대로 뒤집혔고 그 아래 단단히 결속되어 있던 각종 장비와 예비용 로프들이 쏟아져 나와 어둠 속에서 엉망으로 뒤엉켰다. 그리고 그 수많은 로프 중 하나가 물속에서 중심을 잡으려 허우적거리던 강서연의 오른쪽 발목을 악마의 소나기처럼 휘감았다. 순간 묵직하고 저항할 수 없는 힘이 그녀의 몸을 심해 속으로 잡아끌었다. 뒤집힌 보트의 무게와 물에 젖은 장비의 무게가 더해져
UDT 최고의 수영 실력을 자랑하는 그녀조차 저항할 틈도 없이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차갑고 어두운 물이 전투복을 파고들어 순식간에 몸을 납덩이처럼 무겁게 만들었고 무자비한 수압이 귀를 짓눌렀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지만 엉킨 로프는 마치 주인의 목을 조르는 독사처럼 더욱더 그녀의 발목을 옥죄었다. 안 돼. 이따위 바다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물 밖에서는 자신을 찾는 동료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물의 장벽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대답 대신 마지막 남은 공기 방울만이 허무하게 뻐끔하고 터져나왔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의식이 아득해졌다. UDT 최고의 상어는 자신이 지배한다고 믿었던 자신의 바다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강서연의 1번 보트가 뒤집히는 그 찰나의 순간 바로 뒤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던 2번 보트의 하지우는 야간 투시경을 통해 모든 상황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전원 즉시 구조작전 개시.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수백 번은 훈련한 사람처럼 침착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절차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놓고 있었다. 김중사, 박하사. 즉시 UDT 대원들 위치 확보하고 구조해. 최하사는 보트 사수하면서 통제부에 즉시 상황 보고하고 조명탄 발사. 나는 강중사 구하러 간다. 폭포수처럼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고 성난 밤바다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이 UDT 대원들을 구조할 것이라 굳게 믿었고 자신의 임무는 적의 지휘관을 구하는 것, 아니 위험에 빠진 아군의 리더를 구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했다. 물속은 어둠과 혼돈 그 자체였다. 거친 조류가 몸을 제멋대로 흔들었고 부서진 장비 파편들이 시야를 가렸다. 하지만 하지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에 찬 비상용 수중 랜턴을 켜고 강력한 한 줄기 빛으로 어둠을 갈랐다. 그리고 강서연이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지점을 향해 잠수에 들어갔다. 마침내 랜턴 불빛 끝에 뒤집힌 보트 아래 로프의 발목이 감긴 채 축 늘어져 있는 강서연의 희미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하지우는 즉시 접근해 강서연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고 남은 모든 힘을 다리에 집중해 수면을 향해 솟구쳤다. 푸아. 컥컥. 수면 위로 간신히 나온 하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식을 잃어가는 강서연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강서연. 정신 차려. 여기서 죽으면 내가 평생 무시하던 딴개한테 목숨 구걸한 년밖에 안 되는 거야. 눈 떠. 독하디독한 외침에 강서연이 반사적으로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는 격렬한 기침과 함께 폐속까지 들어찼던 바닷물을 토해냈다. 쿨럭 하지운? 그래, 나다. 아직 염라대왕 만날 때는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하지우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육중한 전투용 나이프를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강서연의 발목을 뱀처럼 옥죄고 있는 두꺼운 로프를 단칼에 끊어버렸다. 자유로워진 강서연의 몸을 어깨에 둘러매다시피 한 채 그녀는 구조를 위해 접근하는 2번 보트를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거친 파도와 물을 먹어 천근만근이 된 전투복, 그리고 성인 여자 한 명의 무게까지 더해져 체력은 급격히 소진되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보트 위로 끌어올려진 강서연은 탈진한 채 가쁜 숨만 몰아쉬었다. 그녀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눈에서 자존심의 불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에 대한 경외감과 자신의 어리석음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에 대한 깊은 굴욕감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바다에서 죽을 뻔한 UDT의 상어. 그리고 그 상어를 구한 것은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육지의 독사였다. 훈련 중단을 알리는 붉은색 조명탄이 밤하늘을 섬광처럼 밝혔고 멀리서부터 구조정의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진해의 밤을 찢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었지만 두 여자의 시간만은 잠시 멈춘 듯 했다. 경쟁과 갈등,
불신으로 쌓아 올렸던 얼음장 같던 벽이 생과 사의 경계에서 마주한 서로의 젖은 눈빛 앞에서 소리 없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진해 해군기지 의무대 2인 병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감도는 하얀 병실.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공기 중을 떠다니는 먼지를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강서연 중사는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샌 뒤였다. 몸은 저체온증의 후유증과 탈진으로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정신은 지독할 정도로 또렷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어젯밤의 영상이 고장난 필름처럼 무한히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자신의 오만하고 자신감 넘쳤던 외침, 순식간에 괴물처럼 돌변한 성난 파도, 암초에 부딪히던 끔찍한 파열음, 그리고 자신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던 그 고요하던 눈에 처음으로 절박함을 담고 있던 하지윤의 얼굴까지.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UDT 대원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다. 바다는 그녀의 영역이었고 파도는 친구였으며 두려움은 정복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어제 그녀는 리더로서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동료의 합리적인 경고를 오직 육군 따위에게 질 수 없다는 개인적인 자존심 때문에 묵살했다.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목숨을 맡긴 팀원 모두를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갔다. UDT실의 상어가 자신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익사 직전에 이르렀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실패가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 가치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근간을 뒤흔드는 처참한 붕괴였다. 그때 병실 문이 아주 작은 소음과 함께 조용히 열렸다. 전투복이 아닌 간편한 활동복 차림의 하지윤 중사였다. 그녀의 손에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강서연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 보조의자를 소리나지 않게 끌어와 앉으며 그중 하나를 말없이 건넸다. 코끝을 훅 파고드는 맵고도 따뜻한 생강차의 향이었다. 잠 좀 잤나? 무심하게 던지는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강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녀의 얼굴을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이 가장 모욕하고 무시했던 라이벌.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납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시선을 창밖의 푸른 하늘에 고정한 채 마른 입술을 겨우 열었다. 고맙다. 목이 메어 겨우 뱉어낸 한마디였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판단 착오였어. 아니,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오만이었어. 너의 분석이 옳았는데 난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내 홈그라운드에서 너에게 지기 싫다는 그 유치한 자존심 때문에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 난 리더로서 실격이야. 내가 틀렸어.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치부를 맨살처럼 드러내며 온전히 인정하는 것은 굴욕적이고 뼈아픈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뱉어내는 순간 짓눌려 있던 가슴이 아주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다. 하지윤은 대답 대신 조용히 생강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죽지 않았으면 됐다. 담담하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동정도 비난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나라고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야. 707 후보생 시절 지옥주 마지막 관문인 최종 독도법 훈련 때였어. 100km 산악군장 행군이었지. 나도 너처럼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어. 교관이 제시한 안전 루트 대신 내가 찾아낸 지름길로 가면 1등으로 골인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지. 교관의 지시는 겁쟁이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언제나 빈틈없는 강철 같았던 하지윤의 입에서 나온 실패의 고백은 강서연에게 어젯밤의 사고만큼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그 길 끝에 있던 건 마른 계곡이 아니라 밤새 내린 폭우로 거대한 급류가 되어버린 죽음의 강이었지.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고 건너려다 휩쓸려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어. 거기서 고립돼서 저체온증으로 죽기 직전에 수색에 나선 교관에게 발견됐어. 조금만 늦었어도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지. 하지윤의 시선은 창밖의 평화로운 진해 바다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보고 있는 듯 했다.
그때 의무실에서 정신을 차린 나에게 교관님이 그랬어. 하지윤, 내가 가진 가장 큰 적은 내 눈앞의 장애물이 아니라 내 머릿속의 자만심이다. 그걸 통제하지 못하면 넌 절대 최고의 군인이 될 수 없다. 어젯밤 내 모습에서 난 20살의 어리고 오만했던 나를 봤어. 하지윤은 시선을 돌려 강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경쟁심이나 적의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이해와 동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우린 늘 증명해야 했으니까. 남자들보다 더 강하다는 걸 여자라는 이유로 조금이라도 뒤처지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그 지긋지긋한 강박감. 그래서 더 독해져야 했고 더 나를 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겠지. 너나 나나. 그 말에 강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무너진 자존심의 잔해 속에서 자신을 그토록 짓누르던 감정의 정체를 비로소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었다. 외로운 싸움이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여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고 혹독한 고독감. 그녀들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던 것이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강서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UDT에 입대한 이후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보인 적 없던 눈물이었다. 바이퍼. 강서연이 젖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불렀다. 아니 하지윤 중사. 샤크. 하지윤도 그녀를 돌아보며 낮게 응수했다. 아니 강서연 중사. 몸부터 제대로 추슬러. 아직 훈련 끝난 거 아니다. 내가 없으면 마지막 종합훈련이 시시해지잖아. 하지윤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에 강서연도 마주 웃었다. 눈물과 함께 터져나온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경쟁과 오만으로 덧칠된 콜사인을 벗어던지고 군인 하지윤과 군인 강서연으로 마주 선 순간이었다. 이천 연병장에서부터 서로를 겨누던 얼어붙었던 강철의 불꽃이 비로소 서로를 녹이는 따뜻한 온기가 되어 병실 안을 채우고 있었다. 강서연 중사가 훈련에 복귀했을 때 부대원들은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음을 직감했다. 바다의 포식자 같은 저돌적인 용맹함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동료의 의견을 경청하는 신중함과 전체를 조망하는 넓은 시야가 더해져 있었다. 특히 그녀는 707 대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더 이상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장점을 배우고 존중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변화는 UDT와 707, 두 이질적인 집단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시작점이 되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는 합동훈련의 마지막 과제인 종합전술훈련에서 마침내 빛을 발했다. 훈련 시나리오는 지금껏 치른 훈련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처럼 정교하고 복잡했다. 적에게 점령된 항만 시설에 억류된 아군 VIP를 구출하고 적의 지휘부를 무력화한 뒤 탈취한 기밀 문서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퇴출하라. 시설의 해안 방어는 견고했고 내부 구조는 미로처럼 복잡했으며 곳곳에 부비 트랩과 예상치 못한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UDT의 해상 침투 능력과 707의 정교한 내부 소탕 능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만 했다. 이전의 두 부대였다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다 자멸했을 것이 분명한 극한의 팀워크를 요구하는 과제였다. 작전 브리핑이 시작되자 모두의 시선은 두 팀의 리더인 하지윤과 강서연에게로 쏠렸다. 또다시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작전해온 최고의 파트너처럼 자연스럽게 의견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내가 UDT 팀을 이끌고 수중으로 침투해 A 지점의 외부 경계 병력을 무력화하겠다. 소음이 거의 없어 기습 효과가 클 거야. 우리가 해안선을 확보하는 데까지 15분. 그 이상은 걸리지 않아. 좋아. 너희가 해안선을 확보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정확한 시간에 맞춰 내가 707팀과 함께 옥상으로 헬기 레펠 강화를 실시한다. B지점을 통해 내부로 진입해서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혼란을 야기하겠다. 내부 진입 후에는 우리가 C루트,
너희가 D루트를 통해 동시에 중앙통제실을 향해 협공한다. 통신 두절 상황을 대비해서 진입 후 30분 뒤 중앙계단에서 합류하는 걸 약속 지점으로 하지. 거기서 VIP의 위치를 파악하고 최종 구출 계획을 수립한다. 완벽해. 그대로 진행하자. 두 사람의 대화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자존심 싸움이 없었다. 오직 작전의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완벽한 전술적 판단만이 존재했다. 브리핑 룸에 있던 모든 대원들은 두 사람의 모습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강철처럼 단단하고 바다처럼 깊은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다. 독사와 상어는 마침내 하나의 칼날이 되어 적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다. 목표가 된 항만 시설 주변의 밤바다는 먹물처럼 검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수면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최정의 포식자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강서연 중사와 그녀의 UDT 팀은 완전 밀폐식 잠수 장비인 드래거에 의지한 채 오직 나침반과 수중 감각만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 감각은 오히려 강서연의 정신을 얼음처럼 차갑고 맑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 파도를 가르지 않았다. 수신호를 통해 끊임없이 팀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선두 정찰조가 보내오는 미세한 신호에 귀를 기울였다. 오만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리더로서의 냉철한 책임감이 들어차 있었다. 마침내 해안선 아래 적의 수중 음파 탐지기를 피해 철조망에 도달했다. 그들은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바다 생물처럼 일사불란하게 절단기로 철조망을 제거하고 소리 없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해안 초소의 경계병 2명이 잡담을 나누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서연은 손가락 2개를 펴 자신의 눈을 가리켰다가 초병들을 가리켰다. 내가 처리한다. 는 신호였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고 몇 초 뒤 크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다. 외부 경계가 완벽히 제압된 순간 강서연은 목에 찬 소형 무전기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여기는 샤크. 해안선 확보 완료. 독사, 이제 내 차례다. 그 신호를 기다렸다는 듯 수백 미터 상공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검은 블랙호크 헬기가 거대한 매처럼 강화하기 시작했다. 헬기는 목표 건물 옥상 바로 위에서 정지 비행을 시작했고 굉음과 함께 강력한 하강풍이 옥상을 때렸다. 그 순간 헬기 양쪽 문에서 검은 밧줄이 뱀처럼 던져졌고 하지윤을 선두로 한 707 대원들이 망설임 없이 허공에 몸을 던졌다. 15층 높이의 아찔한 고도였지만 그들은 마치 평지를 걷듯 익숙하고 신속하게 옥상 바닥에 발을 디뎠다. 여기는 바이퍼. 둥지에 안착했다. 작전 계획대로 D루트로 동시 진입한다.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듯 했다. 강서연의 UDT 팀은 시설의 하층부인 C루트로, 하지윤의 707팀은 상층부인 D루트로 스며들었다. UDT가 강력한 화력으로 정면의 적들을 제압하며 시선을 끄는 사이 707은 유령처럼 복도를 이동하며 내부의 적들을 소리 없이 제거해 나갔다. 하지만 실전 같은 훈련에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따르는 법이었다. 중앙 통제실로 향하는 길목, C루트의 넓은 복도를 지나던 강서연의 팀이 예상치 못한 철제 방화벽과 그 뒤에 숨겨진 중기관총 진지에 가로막힌 것이다. 타타타타타타. 귀를 찢는 격렬한 총성과 함께 복도 벽에서 콘크리트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선두에 섰던 대원 2명이 순식간에 전사 판정을 받았다. 젠장, 도면과 달라. 전원 엄폐. 강서연은 기둥 뒤로 몸을 날리며 다급하게 무전을 쳤다. 하지윤, 들리나? C루트 미확인된 중화기 진지에 발이 묶였다. 길이 완전히 차단됐다. 그 순간 D루트를 따라 우회하던 하지윤 역시 추가로 나타난 적 증원 병력과 마주쳤다. 양쪽 모두 위기에 봉착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과거의 강서연이었다면 무모하게 돌파를 시도하다 전멸했을 상황. 그러나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때 하지윤의 침착한 목소리가 지직거리는 무전기를 통해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강서연. 그 자리에서 최대한 버티면서 적의 화력을 유도해.
위치와 화력 수준, 정확한 정보만 계속 브리핑해줘. 우리가 해결한다. 알겠다. 믿는다, 바이퍼. 강서연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팀원들에게 명령을 내려 기둥과 벽을 이용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맹렬한 응사로 적의 시선을 자신들에게 고정시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정면의 적만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하지윤이 만들어낼 새로운 길을 보고 있었다. 하지윤은 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적의 화력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대신 옆방의 얇은 석고 벽에 소형 접착 폭약을 신속하게 부착했다. 쾅! 요란하지만 계산된 폭음과 함께 벽이 허물어져 내렸고 707팀은 그 구멍을 통해 적의 측면을 그대로 강타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의 기습에 적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강서연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이다. 방화벽 폭파 준비. 그녀는 남은 팀원들의 엄호를 받으며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철제 방화벽에 강력한 접착 폭약을 설치했다. 쾅!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두꺼운 철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복도 반대편으로 날아갔다. 707이 만들어준 완벽한 혼란의 시간을 이용해 막혀버린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한 것이다. 무너진 방화벽 너머로 자욱한 먼지와 연기 속에서 마침내 두 팀은 마주쳤다. 말없이 서로를 향해 고개를 강하게 끄덕인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하나의 부대였던 것처럼 남은 적들을 향해 함께 나아갔다. 바이퍼의 정교한 전술이 길을 열고 샤크의 압도적인 파괴력이 벽을 부쉈다. 그들의 앞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훈련이 끝난 날 707의 복귀를 위한 수송 헬기가 프로펠러를 거세게 돌리며 진해 기지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륙 직전 하지윤과 강서연은 헬기 앞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섰다. 첫 만남의 어색하고 날카로운 침묵 대신 편안하고 익숙한 미소가 두 사람의 입가에 걸려 있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흙먼지 속으로 돌아가겠군. 폐 건강 조심해라. 강서연이 먼저 짓궂은 농담을 건넸다. 비린내 나는 바다보다는 훨씬 상쾌하지. 그나저나 내 덕분에 UDT 훈련이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 다음엔 난이도를 좀 높여야겠더군. 하지윤이 능청스럽게 받아쳤다. 뭐라고? 야, 너. 강서연이 발끈하는 척했지만 이내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시원한 웃음소리는 거대한 헬기 소음 속으로 경쾌하게 퍼져나갔다. 웃음이 잦아들자 강서연이 먼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몸 조심해라 하지윤. 너도 죽지 마라 강서연. 짧은 인사가 오갔다. 하지만 그 안에는 최고의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다 언젠가 실제 전장에서 다시 만나자는 군인들만이 나눌 수 있는 굳건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강서연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니 하지윤을 향해 먼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자세. UDT실의 자존심이 707 특임단의 실력에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단 한 명의 전우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존중의 표시였다. 필승. 해군의 우렁찬 경례 구호가 활주로에 울려 퍼졌다. 하지윤 역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강인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답례했다. 단결. 육군 특전사의 심장이 담긴 경례였다.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 가장 치열했던 두 라이벌이자 가장 믿음직한 두 전우는 그렇게 서로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돌아섰다. 헬기에 올라탄 하지윤은 멀어지는 진해 기지를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번 훈련에서 강력한 라이벌을 잃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존재이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였다. 활주로에 홀로 남은 강서연은 점이 되어 사라지는 헬기를 향해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조급하고 이기적인 경쟁심이 아니었다. 더 강한 군인, 더 나은 리더가 되어 동료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바다처럼 깊은 다짐이었다. 육지의 독사와 바다의 상어.
가장 이질적인 두 존재는 서로의 독과 이빨을 겨누는 대신 마침내 서로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주기로 맹세했다. 언젠가 조국이 그들을 부를 때 두 사람은 기꺼이 하나의 칼날이 되어 적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 것이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해병대에는 강철의 심장이라 불리는 투스타 박민석 소장이 있습니다. 30년간 조국에 헌신한 그에게도 20년 전 화재로 어린 딸을 잃은 깊은 상처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부대에서 한 신임 여군 하사가 가혹행위를 당하는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 하사의 얼굴이 죽은 아내와 손목의 흉터는 잃어버린 딸과 소름 돋게 닮아 있었는데요. 이 기막힌 우연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호랑이 같은 지휘관 박 소장은 이 운명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 경상북도 포항의 해안선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동해의 거친 파도는 쉴 새 없이 해병대 제1사단 해룡부대의 해안 경계 철책을 향해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마치 대한민국의 가장 날카로운 창끝을 시험하려는 듯 자연의 위용은 인간이 만든 강철의 경계를 끊임없이 위협했다. 사단장실의 창밖으로 펼쳐진 이 광경을 박민석 소장은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별은 지난 30년간 그가 조국에 바친 헌신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해병대의 상징인 붉은 명찰과 앵카는 그의 심장 바로 위에서 그 어떤 강철보다도 차갑고 단단하게 빛났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의 삶은 그 신조를 증명하는 과정 그 자체였다. 적에게는 추상 같은 공포를, 부하들에게는 절대적인 신뢰를 주는 지휘관. 그의 이름 앞에는 늘 강철, 불굴, 무적과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와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결단력은 그를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강철 같은 심장 깊숙한 곳에는 지난 20년간 단 한순간도 아물지 않은 깊은 균열이 존재했다. 사단장님 결제 서류입니다. 부관인 김 대위가 조용히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다. 박 소장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의 시선이 잠시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에 머물렀다. 앳된 아내와 그녀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딸의 모습. 20년 전 끔찍한 화재 사고가 앗아간 그의 세상 전부였다. 그날 이후 박민석의 시간은 절반이 멈춰버렸다. 그는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아니, 슬픔을 느낄 시간조차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기 위해 더욱 군복 속으로 파고들었다. 훈련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자신을 몰아붙였고 전장을 방불케 하는 지위로 수많은 공을 세웠다. 그렇게 별을 달고 마침내 최정예 해룡부대의 심장인 사단장 자리에 올랐다. 모두가 그의 성공을 칭송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매일 밤 아내와 딸의 환영과 싸워야 했다. 간부 부조리 실태 보고서인가. 박 소장은 사진에서 애써 눈을 떼고 서류의 제목을 나지막이 의졸였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최근 국방부 전체에 하달된 병영 문화 혁신 지침은 병사들뿐만 아니라 간부 사회의 악습까지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해병대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 선임 간부가 신임 간부에게 업무 외적인 지시를 하거나 위계에 의한 압박을 가하는 사례가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잔존? 뿌리 뽑지 못했다는 말을 돌려하는군. 박 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전통과 악습은 종이 한 장 차이다. 해병대의 강인함은 상하 간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지 약한 자를 찍어 누르는 비겁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김대위, 내일 저녁 예고 없이 야간 부대 순찰을 돌겠다. 자네만 알고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김대위가 경례를 붙이고 나가자 사단장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 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다시 창가로 다가갔다. 포항의 밤바다는 여전히 성난 파도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는 저 파도처럼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끓는 정체 모를 분노와 슬픔을 잠재우고 싶었다.
이서연 하사에게 해병대 부사관 임관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국가는 유일한 울타리였고 군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길이었다. 이왕 군인이 될 거라면 가장 강한 곳에서 최고가 되고 싶었다. 혹독한 부사관 후보생 시절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그녀는 마침내 앵카가 박힌 하사 계급장을 달고 이곳 해룡부대에 발을 디뎠다. 하지만 자대의 현실은 훈련소와는 또 다른 종류의 지옥이었다. 실무는 낯설고 책임은 무거웠지만 얼마든지 배우고 견딜 수 있었다. 그녀를 정말로 무너뜨린 것은 업무가 끝난 뒤 마주해야 하는 선임들의 교묘하고 악랄한 괴롭힘이었다. 어이, 이 하사. 고아원 출신이라 그런가? 근성이 부족해, 근성이. 통신중대 직속 선임인 황수진 중사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늦은 밤 모두 퇴근한 중대 사무실에서 그녀는 어김없이 황 중사와 그를 따르는 2명의 선임 하사에게 붙잡혀 있었다. 황 중사는 부대 내에서 실력은 없으면서 텃세와 군기잡기로 유명한 인물이었고 특히 자신보다 유능해 보이는 신임 간부를 찍어 누르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이서연은 그의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간부 사회에서 선임에게 반항하는 것은 스스로의 군 생활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았다. 시정? 말은 아주 청산유수야. 내가 오늘 통신망 점검 보고를 그따위로 해서 우리 중대 전체가 대대장님께 깨졌잖아. 내가 하사면 다야? 간부면 책임을 져야지. 분명 황 중사가 중간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올린 보고서였지만 모든 책임은 막내인 이서연에게 돌아왔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부사관이 됐는지 모르겠네. 엎드려. 오늘 내 잘못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다. 팔굽혀펴기 200회 실시. 구령은 알아서 붙여. 서연은 말없이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엎드렸다.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나, 둘. 힘겹게 구령을 외치는 그녀의 귓가로 선임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강해지고 싶어서 나라를 지키는 명예로운 군인이 되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 하지만 이곳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마저 짓밟아버리는 거대한 폭력의 공간이었다. 왼쪽 손목에 남은 희미한 화상 자국이 욱신거렸다. 아주 어릴 적 끔찍한 사고로 생긴 흉터라고 고아원 원장님께 들었다. 그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다고 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의 증표였다. 다음 날 저녁 박민석 소장은 약속대로 김대위만을 대동한 채 야간 기습 순찰에 나섰다. 사단장이 직접, 그것도 예고 없이 야간에 부서를 순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보고서에 선임 간부의 신임 간부 대상 가혹행위 의심부대로 적혀있던 통신대대 앞에서 멈췄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간다. 박 소장은 당직 사령에게 경례도 받지 않고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복도를 지나 통신중대 사무실 근처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새어나오는 악에 바친 고함과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똑바로 못해. 이 하사. 목소리 그것밖에 안 나와? 이 하사 체력은 영 고아 수준이네. 하하. 박 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사무실 안에서는 경악할 만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전투복 상의를 벗은 채 땀으로 흠뻑 젖은 이서연 하사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었고 황수진 중사와 다른 선임 하사들은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키득거리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박 소장의 목소리에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간부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문 앞에 서 있는 사단장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모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필승. 황 중장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경례를 외쳤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 소장은 그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사무실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바들바들 떨면서도 간신히 몸을 일으켜 차렷 자세를 취하는 어린 여군 하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자네 이름이 뭔가? 하사 이서연입니다.
서연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사단장에게 이런 꼴을 보이다니. 이제 자신의 군 생활은 완전히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박 소장의 다음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 서연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서연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순간 박민석 소장의 세상이 멈췄다. 흐릿한 형광등 아래 드러난 이서연 하사의 얼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그 얼굴은 그의 기억 속에 박제된 채 멈춰버린 아내의 20대 시절 모습과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큰 눈, 오똑한 코, 굳게 담은 입술까지. 아! 박 소장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강철 같던 그의 통제력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얼굴을 지나 어깨를 감싸주다 흘러내린 전투복 사이로 드러난 왼쪽 손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선명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 20년 전 화염 속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3살배기 딸 할인의 왼쪽 손목에 있던 것과 똑같은 흉터였다. 박민석 소장의 시간은 정지했다. 귀신 잡는 해병을 양성하는 최정예 부대의 사무실, 그 살벌한 공간의 공기는 한 지휘관의 내면에서 시작된 거대한 폭풍에 의해 압축되고 팽창하기를 반복했다. 그의 눈에 더 이상 겁에 질린 부하 간부들이나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부관의 얼굴은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운 것은 속절없이 떨고 있는 어린 여군 하사의 왼쪽 손목에 새겨진 희미한 화상 자국이었다. 20년. 강산이 2번 변하는 시간. 슬픔을 잊기 위해, 아니 슬픔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강철의 갑옷 속에 가두었던 시간. 그 세월이 단 하나의 흉터를 마주하는 순간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사단장님? 곁에 서 있던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박 소장은 마치 깊은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평생 감정의 동요를 허락하지 않았던 그의 포커페이스에 선명한 균열이 가고 있었다. 여기 있는 자들 전원 직위해제하고 내 사무실로 연행해. 박 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말한 전원은 황수진 중사를 포함한 가해자들은 물론 이 끔찍한 상황을 방관하던 선임 하사들까지 모두 포함이었다. 필승. 알겠습니다. 당직 사령과 군사경찰이 투입되어 겁에 질린 간부들을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황 중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사단장님 오해십니다. 이것은 신임 간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따위의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박 소장의 싸늘한 눈빛 한 번에 입을 다물고 말았다. 소란 속에서 박 소장은 여전히 이서연 하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걸쳐주었던 전투복 상의를 다시 한번 단단히 여며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서연의 몸이 움찔 떨렸다. 자네는 나를 따라오게. 박 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서연은 어리둥절한 채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위험에 눌려 그의 뒤를 따랐다. 사단장의 거대한 전투복은 작은 그녀의 몸을 모두 감싸고도 남아 바닥에 질질 끌렸다. 복도를 걷는 내내 사단장과 신임 하사의 기묘한 행렬을 마주치는 모든 이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경례를 붙였다. 사단장실에 도착하자 박 소장은 김대위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김대위, 지금 즉시 인사처에 연락해서 이서연 하사의 인사기록 카드 원본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내게 가져오게. 10분 준다. 알겠습니다. 김대위가 쏜살같이 뛰쳐나가자 넓은 사단장실에는 박 소장과 서연 단둘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거대한 책상 앞에 부동자세로 서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는 절망감과 사단장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혼란스러움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박 소장은 책상 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딸 할인의 모습.
그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과 방금 전 사무실에서 보았던 서연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겹쳐보고 있었다. 닮았다.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닮았다. 그리고 저 손목의 흉터. 아니야, 착각일 것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워한 나머지 헛것을 보는 것일 게다. 세상에 이런 우연은 있을 수 없어.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한번 피어오르기 시작한 희망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댔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지독한 희망이었다. 정확히 8분이 지났을 때 김대위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박 소장은 거의 날치기 하듯 봉투를 받아들고는 내용물을 쏟아냈다. 이서연 하사의 임관 서류, 신상 기록서, 병적 기록표, 고아원에서의 생활기록부 사본까지. 그의 손이 다급하게 종이들을 넘겼다. 이름 이서연. 생년월일 2002년 8월 15일. 박 소장의 숨이 멎었다. 그의 딸 박하린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충격.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출생지 불명. 최초 발견 장소 강원도 양양군 한서면 평화보육원 앞. 발견 일시 2005년 9월 4일 새벽. 2005년 9월 4일. 그 날짜는 박 소장의 뇌리에 저주처럼 새겨진 날이었다. 바로 그의 아내와 딸이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날. 사고는 강원도 양양의 한 군인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당시 최전방에서 대대장으로 복무 중이던 그는 작전 회의 때문에 부대에 발이 묶여 있었다. 대대장님, 사택에 큰 불이 났습니다. 비보를 듣고 미친 듯이 달려갔을 때 아파트는 이미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소방관들이 필사적으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는 아내와 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부대원들의 필사적인 만류에 가로막혔다. 그의 눈앞에서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불길이 잡힌 후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두 구의 시신이었다. 한 구는 성인 여성, 다른 한 구는 어린아이. 현장에서 발견된 아내의 반지와 딸의 목걸이, 조각이 유일한 신원 확인의 단서였다. 아이의 시신은 너무나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지만 모두가 당연히 할인이라고 생각했다. 그 끔찍한 화마 속에서 3살배기 아이가 살아남았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박 소장은 눈을 감았다. 20년이 지났지만 살이 타는 냄새와 아내의 마지막 비명이 여전히 그의 귓가에 생생했다. 그는 그날 이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그의 삶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다. 그런데 서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서연 하사는 사고가 있었던 바로 그날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양양의 한 보육원 앞에서 발견되었다. 박 소장은 보육원 생활 기록부를 집어들었다. 그곳에는 서연의 유년 시절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심한 화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상태였음. 왼쪽 손목에 특히 심한 흉터가 남음. 화재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 증세를 보였으며 자신의 이름이나 부모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함. 보육원에서 서연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줌.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속도로 뛰었다. 박 소장은 마지막 서류, 서연이 직접 작성한 임관 신상 기록서로 눈을 돌렸다. 혈액형 란에 적힌 글자가 그의 눈에 박혔다. RHAB형. 박 소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과 똑같은 혈액형. 그의 아내는 평범한 O형이었다. 딸 하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희귀 혈액형인 RHAB형이었다. 박 소장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기적 혹은 신의 잔인한 장난이었다. 그는 떨리는 시선으로 방 한쪽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이서연 하사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20년간 죽었다고 믿었던 딸. 잿더미 속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분신. 그 아이가 온갖 수모와 폭력을 견디며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자신의 부하로 서 있었다. 김대위. 박 소장이 나지막이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네, 사단장님.
지금 당장 군사경찰대장에게 연락해. 통신중대 황수진 중사를 포함한 가해자 전원을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하라고 전하게.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으로 다스릴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하사는 오늘부로 내 직권으로 보직을 변경한다. 사단장실 직속 부관실 행정담당으로 발령내. 숙소도 독신 간부 숙소 BQ 1인실로 즉시 옮기도록 조치하고. 사단장님, 너무 갑작스러운 인사는?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단장이 직접 특정 하사의 보직과 숙소까지 챙기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고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었다. 박 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강철 같던 그의 얼굴은 이제 슬픔과 분노,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회한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유는 지휘관 특별조치다. 내 지휘관의 명예를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저 아이를 보호할 테니 자네는 내 지시를 이행하기만 하면 돼. 그의 목소리에 담긴 엄청난 무게에 김대위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경례를 붙인 뒤 서연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홀로 남은 사단장실. 박민석 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20년 전 화재 사건 기록,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한 여군 하사의 기록. 그리고 그 두 기록 사이를 잇는 끔찍한 비극과 기적적인 희망. 그는 자신의 딸이 자신의 부대에서 자신의 부하 간부에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20년 전의 죄책감이 지금 이 순간의 분노와 뒤섞여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부하들에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포항의 밤바다는 여전히 거칠게 울부짖고 있었다. 마치 20년간 억눌러왔던 그의 슬픔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그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딸을 향한 그리움이었고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회한이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딸을 되찾고 지켜내겠다는 한 남자의 비통한 맹세였다. 해병대 제1사단의 아침은 언제나 동해의 일출보다 먼저 시작되었다. 수만 명의 함성과 전투화가 지축을 울리는 소리는 포항의 새벽 공기를 가르는 익숙한 교향곡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부대 전체에 무겁고 불안한 정적이 감돌았다. 소문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사단장이 직접, 그것도 한밤중에 중대 사무실을 급습하여 신임 하사 한 명 때문에 중견 간부들을 통째로 군사경찰에 넘겨버렸다는 이야기였다. 특히 피해자인 이서연 하사가 곧바로 사단장실 직속 부관실로 발령이 나고 1인 숙소까지 배정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려졌다. 대체 그 이서연이라는 신임 하사가 누구길래 사단장님이 저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듣자 하니 황 중사 라인 애들이 제대로 찍혔다던데 군 생활 끝났다고 봐야지.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분명해. 사단장님이 특정 하사를 직접 챙기는 건 본 적이 없어. 보통 일이 아니야. 장교 식당과 부사관 식당, 연병장 구석구석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박민석 소장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강철 부대는 사단장이라는 태양의 궤도가 미세하게 흔들리자 그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술렁이기 시작했다. 참모들과 연대장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만 정작 회의를 주재해야 할 박 소장은 출근하지 않은 채 관사에서 두문불출했다. 부대의 심장이 멈춰버린 것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한편 군사경찰대 취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황수진 중사는 밤새 이어진 조사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억울합니다. 가혹행위가 아니라 신임 간부에게 올바른 군기를 가르치기 위한 훈계였습니다. 강한 해병 간부를 만들기 위한 전통적인 방식. 전통? 취조를 담당한 수사과장이 코웃음을 쳤다. 그는 박민석 소장의 그림자라 불릴 만큼 충직한 인물이었다. 머리를 받게 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게 간부를 가르치는 방식인가?
당신 같은 썩어 빠진 선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후배들이 군복을 벗는지 알고 있나? 수사과장은 책상을 쾅 내리치며 일갈했다. 황수진 중사,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 사단장님께서 관련자 전원, 법정 최고형을 내리라고 직접 지시하셨다. 당신 하나의 가짜는 자존심 때문에 같이 어울리던 후배들까지 전부 군복 벗게 할 셈인가? 사단장 직접 지시라는 말에 황 중사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고아 출신의 갓 임관한 애송이 하사하나. 늘 그래왔듯 적당히 겁주고 길들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하필 사단장이? 왜 하필 그때?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다. 거대한 톱니바퀴에 끼어버린 벌레처럼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 내동댕이 쳐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서연 하사는 낯선 환경에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단장실 바로 옆에 위치한 부관실의 자기 책상, 그리고 난생 처음 배정받은 아늑한 1인 숙소. 어제까지만 해도 악몽과도 같았던 군 생활이 하루아침에 천국처럼 변했지만 그녀는 도리어 숨이 막힐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부관실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은 그녀를 극도로 조심스럽게 대했다. 누구도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업무 또한 가장 기초적인 서류 정리 외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값비싼 유리 세공품처럼 모두의 관심과 경계의 대상이 된 채 투명한 벽 안에 갇혀버린 듯 했다. 이런 과분한 배려는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차라리 무시와 폭언이 익숙했다. 아무런 데가 없는 호의와 관심은 평생을 홀로 버텨온 그녀에게는 미지의 공포와도 같았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이 모든 배려가 끝나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병장에서는 해병들의 우렁찬 함성 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왔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자신이 속해 있던 세상.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사단장실 옆 작은 섬의 이방인이었다. 같은 시각 사단장 관사에서 박민석 소장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였다. 그의 서재는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재떨이에는 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딸 할인의 어린 적 앨범과 이서연 하사의 인사기록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밤새 두 기록을 수백 번이고 번갈아 보았다. 볼수록 확신은 커져갔고 확신이 커질수록 가슴을 애는 고통 또한 깊어졌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장이라도 딸을 불러 끌어안고 할인아 아빠다. 라고 외치고 싶었다. 20년간의 그리움과 미안함을 토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수만 명의 부하를 책임지는 사단장이었다. 사단장이 부대 내 여군 하사와 친자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언론은 벌떼처럼 달려들 것이고 군의 명예는 실추될 것이다. 서연은 사단장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평생 세상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아직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 내가 내 아빠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 아닐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는 평생 전장에서 수많은 생사를 넘나드는 결정을 내려왔지만 지금처럼 괴롭고 어려운 선택은 없었다. 증거가 필요해. 내 감정과 희망이 아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인 증거. 결론은 하나였다. 유전자 검사. 하지만 그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단장이 일개 하사에게 유전자 검사를 요구한다. 어떤 명분을 내세워야 할까? 고뇌하던 그의 눈에 서연의 생활기록부 한 구절이 들어왔다. 발견 당시 아이는 심한 화상을 입고 화재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 그래, 이거다. 박 소장은 무릎을 쳤다. 그는 지휘관의 가면을 쓰고 딸에게 다가갈 유일한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밤새 고뇌한 흔적이 역력한 늙고 지친 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흐트러짐 없이 전투복을 차려입었다. 다시 강철의 지휘관 박민석 소장의 얼굴로 돌아가기 위해 그는 결심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그리고 어떤 진실이 나오든 자신의 남은 생을 걸고 딸을 지켜내기로. 박민석 소장이 부관실로 들어서자 이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굳은 자세로 경례했다. 필승. 잠시 내 방으로 들어오게. 사단장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 소장은 일부러 서류를 뒤적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몸은 좀 어떤가? 새 보직과 숙소는 불편한 것 없고? 괜찮습니다. 과분할 따름입니다. 그래, 다행이군. 박 소장은 헛기침을 한 번 한 뒤 준비해온 질문을 던졌다. 황 중사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직접 확인해야 할 게 있다. 공식적인 조사의 일환이니 긴장하지 말고 아는 대로만 대답해주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황 중사를 비롯한 선임들의 가혹행위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어떤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했지? 박 소장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사무적인 질문들을 이어나갔다. 서연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고아라는 이유로 받았던 조롱, 매일 밤 이어졌던 얼차려와 업무 떠넘기기, 인격 모독적인 폭언들.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박 소장은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놈들의 목을 부러뜨리고 싶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간신히 이성을 붙들었다. 알겠다. 그들에겐 응당한 대가가 따를 것이니 더는 걱정하지 마라. 공식적인 조사를 마친 박 소장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하사 서류를 보니 어릴 적 큰 사고를 당했다고 되어 있더군. 왼쪽 손목에 흉터 그때 생긴 건가? 그의 시선이 자신의 손목에 닿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소매를 끌어당겨 흉터를 가렸다.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라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화재 사고였다고. 단정적인 그의 말에 서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걸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나와 있더군. 이 하사, 나는 지휘관으로서 부하 간부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의무가 있다. 특히 자네처럼 큰 사고를 겪은 인원은 우리가 모르는 후유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박 소장은 잠시 말을 끊고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지휘관의 엄격함과 함께 서연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정확한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정밀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야겠다. 혹시 모를 유전적 요인이나 과거 병력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도 필요할 것 같다. 부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따라주었으면 한다. 유전자 검사. 예상치 못한 단어에 서연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었다.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사단장의 제안을, 아니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서연의 대답을 들은 박 소장은 아주 희미하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진실을 향한 첫 번째 문이 마침내 그의 눈앞에서 열리고 있었다. 박민석 소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군사경찰과 정보참모부까지 동원된 통신중대 부조리 관련 특별조사팀이 극비리에 꾸려졌다. 공식적인 명분은 군 간부 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을 척결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심층 조사였지만 그 칼날의 진짜 방향은 20년 전의 과거 강원도 양양의 군인 아파트 화재 사건을 향하고 있었다. 박 소장은 관사의 조사팀의 지휘소를 차리고 직접 수사를 총괄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포항과 서울, 양양을 잇는 위성 지도와 함께 20년 묵은 사건 파일들이 산처럼 쌓여갔다. 먼지 쌓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는 잊고 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망령들과 마주해야 했다. 사단장님, 20년 전 화재 사건의 최초 신고자와 당시 출동했던 소방관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정보참모인 이중령이 보고했다. 좋아. 지금 즉시 두 사람 모두 이곳으로 데려오게.
국가 안보에 관련된 중요한 참고인 조사라고 둘러대면 군말 없이 따라올 거야. 몇 시간 뒤 백발이 성성한 퇴역 소방관과 겁에 질린 중년의 남자가 박 소장의 앞에 섰다. 그는 20년 전 그날 밤 옆집에서 타는 냄새를 맡고 최초로 신고했던 박 소장의 이웃이었다. 그날 밤 기억나는 것을 모두 말해주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박 소장의 가라앉은 목소리에 두 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퇴역 소방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끔찍한 불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냄비가 과열되면서 시작된 불이었는데 순식간에 집 전체로 번졌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손쓰기 힘들 정도였죠. 시신은 몇 구를 발견했습니까? 박 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2구였습니다. 안방 침대 밑에서 발견된 성인 여성 1분, 그리고 거실 소파 근처에서 발견된 아이 1명이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성별조차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웃 주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을 보탰다. 그때 다들 경황이 없었습니다. 사모님과 따님이 변을 당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니? 불이 나기 직전, 그러니까 한 저녁 8시쯤이었을 겁니다. 사모님께서 웬 낯선 여자와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 밖으로까지 고성이 오갔죠. 당신이 여길 왜 찾아와? 당장 나가.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낯선 여자. 박 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의 아내는 원만한 성격으로 주변에 적을 둘 사람이 아니었다. 그 여자의 인상착의는 기억나십니까? 어두워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다만 한쪽 다리를 저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 다리를 저는 여자. 박 소장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 있었다. 아내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처제 이수진. 그녀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가 불편했다. 자격지심이 심하고 성격이 비뚤어져 늘 아내의 속을 썩이던 존재. 결혼 후에는 거의 연을 끊고 지냈지만 가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염치 없이 찾아와 아내를 괴롭히곤 했다. 설마. 끔찍한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박 소장은 즉시 이수진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그녀는 20년 전 화재 사건 직후 연기처럼 사라진 상태였다. 주민등록은 말소되었고 금융거래나 통신 기록도 전무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단장님, 마지막 단서입니다. 정보참모가 내민 것은 20년 전 이수진의 마지막 통화 기록이었다. 그녀는 화재 발생 추정 시각 직후 양양 버스터미널 근처의 한 공중전화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수신자는 충청남도의 한 사설 심부름센터였다. 박 소장은 지체 없이 심부름센터로 향했다. 20년의 세월 속에 간판은 낡아 빠졌지만 다행히 주인은 그대로였다. 군복을 입은 장성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주인은 박 소장이 내민 이수진의 사진과 거액의 수표를 보고 나서야 무겁게 입을 열었다. 20년 전 이 여자한테 의뢰를 하나 받은 게 있어. 갓난아기 하나를 부산의 어느 부잣집에 입양시켜 달라는 거였지. 갓난아기? 그래요. 서류상으로는 미혼모의 아이라고 했는데 뭔가 구린 구석이 많았어. 애 엄마라는 여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이 여자 혼자 와서 돈다발만 쥐어주며 서둘러 달라고 닥달했지. 우리가 원래 그런 불법적인 일은 안 하는데 워낙 주는 돈이 많아서. 심부름센터 주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이수진은 화재 현장에서 아기를 빼돌린 뒤 신분 세탁을 위해 다른 아기를 구해다 죽은 할인이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심하게 훼손된 시신 때문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 내 딸은 어떻게 됐소? 박 소장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나왔다. 그게 일이 좀 꼬였소. 입양 보내기로 한 날 이 여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며 나타나 애를 다시 데려갔소. 아마 돈을 더 받으려 했거나 아니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는지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추악하고 잔인했다. 질투와 탐욕에 눈이 먼 처제가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딸을 납치했으며 20년간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 박 소장은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금이 가고 그의 손등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슬퍼하거나 분노할 시간이 없었다. 이제 목표는 단 하나,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이수진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을 통해 20년 전 그날 밤의 완전한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이서연 하사는 사단장실 부관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 조용하지만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며칠 전 채취해간 자신의 혈액과 머리카락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했지만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녀를 둘러싼 부대의 기묘한 분위기와 사단장의 알 수 없는 행동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 주임원사가 정중하게 그녀를 불렀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사단 의무대의 상담실이었다. 그곳에는 군의관과 함께 박민석 소장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앉게, 이 하사. 박 소장의 말에 서연은 긴장된 채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군의관은 한참을 망설이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얼마 전 실시했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네. 박 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친자 확인 감정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아래에는 검체 A와 검체 B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적혀 있었다. 분석 결과 검체 A와 검체 B는 99.99%의 확률로 친부녀 관계가 성립함. 이게 무슨? 서연의 눈이 커졌다. 박민석. 그 이름은 단 한 사람, 해룡부대의 사단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이 사단장의 딸이라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박 소장은 충격에 빠진 서연을 힘겹게 바라보며 두 번째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이건 자네가 왜 보육원에서 자라야 했는지에 대한 지난 며칠간의 조사 결과 보고서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한 여자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인적사항이 담긴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름 이수진. 관계 이수연의 친동생, 즉 이모.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박민석 소장의 지휘 아래 재구성된 20년 전 화재 사건의 전말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언니에 대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 형부를 차지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고 조카를 납치했으며 다른 아이의 시신으로 신분을 위장한 악마의 행적. 그 악마가 바로 자신의 이모라는 사실까지. 서연은 더 이상 서류를 읽어 내려갈 수 없었다. 그녀의 손에서 서류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20년간의 공백.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와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의 비밀이 이렇게 잔인한 진실의 모습으로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아!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비명 섞인 흐느낌이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는 이모의 손에 죽었고 자신은 그 이모의 손에 납치되어 고아로 버려졌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철천지원수의 동생과 결혼했던 하늘 같은 사단장이었다. 운명의 장난은 너무나 가혹했다. 서연은 상담실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이름과 부모를 향한 울음이었고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서러움이었으며 앞으로 마주해야 할 거대한 진실의 무게에 대한 두려움의 통곡이었다. 박민석 소장은 딸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추적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수진은 가명으로 신분을 세탁한 채 부산의 한 허름한 달동네에서 홀로 술에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해병대 군사경찰과 정보부 요원들이 낡은 빌라의 문을 급습했을 때 그녀는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이미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공허한 눈으로 그들을 맞이할 뿐이었다. 취조실에 마주 앉은 이수진은 20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늙고 병들어 있었다. 한때 언니의 아름다움을 질투했던 그 얼굴은 독한 술과 죄책감에 절어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 박민석 소장은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다. 지휘관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피해자, 한 여자의 남편,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비극의 끝을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왜 그랬지? 박 소장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허무함에 잠겨 있었다. 이수진은 한동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더니 마른 입술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형부가 미웠어요. 언제나 당당하고 빈틈없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형부가. 그리고 그런 형부의 사랑을 독차지한 언니가 죽도록 미웠어요. 나는 평생 다리 병신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는데 언니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거든. 행복, 명예, 그리고 형부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지만 그 안에는 20년간 골마 터진 질투와 열등감이 시커멓게 응어리져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또다시 돈을 구걸하러 언니를 찾아갔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너 같은 인생, 부모님이 불쌍하다는 말에 순간 이성을 잃었다고 했다. 언니랑 몸싸움을 벌이다 제가 홧김에 언니를 밀쳤어요. 그런데 하필 머리를 탁자에 부딪히면서 언니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언니는 숨을 쉬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 부엌에서 가스 냄새가 나더군요. 언니가 저녁 준비를 하려고 올려둔 냄비가 까맣게 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악마가 속삭였어요. 다 없었던 일로 만들라고. 사고로 위장하라고. 그녀는 잠들어 있던 할인이를 안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가스 밸브를 열고 불붙은 냄비에 커튼을 던졌다. 불길은 순식간에 집을 삼켰다. 할인이는 왜 데리고 나간 거지? 왜 살려준 거야?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냥 언니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형부의 가장 소중한 것, 형부의 분신 같은 그 아이를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언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훔친 행복은 결코 그녀의 것이 될 수 없었다. 아이의 해맑은 눈을 볼 때마다 죽은 언니의 얼굴이 떠올라 죄책감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보육원 앞에 버렸고 그 후 20년간을 도망자의 삶을 살며 스스로를 파괴해왔다. 기나긴 고백이 끝났을 때 박 소장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수진을 향해 어떤 욕설도 저주도 퍼붓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내게 가장 큰 벌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 동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매 순간 곱씹으며 고통받는 것일 게다. 법의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취조실 문이 닫히고 이수진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20년간의 비극은 그렇게 한 악인의 초라한 자백으로 종언을 고했다. 차가운 동해의 바람이 포항 칠포 해변의 모래사장을 스치고 지나갔다. 박민석 소장과 이서연, 아니 박하린 하사는 나란히 서서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는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두 사람의 전투와 앞까지 밀려왔다가 다시 쓸쓸히 물러가기를 반복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박 소장은 지난 며칠간 수십 번이고 딸에게 건넬 첫마디를 생각했지만 막상 딸의 얼굴을 마주하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가벼웠고 보고 싶었다는 말은 20년의 공백을 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할인이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사단장님의 딸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해병대 하사 이서연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은 박민석의 심장을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다. 그는 천천히 할인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평생 처음으로 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 눈 속에는 아내의 따스함과 자신이 잃어버렸던 젊은 날의 강인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아니다. 박 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너는 누군가의 딸로 살 필요 없다. 해병 하사로 살 필요도 없어. 너는 이제 그냥 박하린으로 살면 된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행복한 삶을 살면 돼. 그것이 군인의 길이든 다른 어떤 길이든 아빠는 너의 선택을 언제나 지지할 거다. 아빠. 그 한마디에 할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다. 20년간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불러보고 싶어도 부를 수 없었던 그 이름. 그녀의 울음은 서러움과 그리움을 넘어 마침내 찾은 안도감의 표현이었다. 박 소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굳어있던 할인의 몸이 이내 아버지의 품에 무너지듯 안겨왔다.
박 소장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을 건넸다. 미안하다, 할인아.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다.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니? 다 아빠 잘못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인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다. 두 사람의 눈물은 동해의 짠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세상에서 가장 길었던 20년의 세월이 마침내 아버지와 딸의 뜨거운 눈물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몇 주 뒤 해병대 제1사단 연병장에는 전 부대원이 도열했다. 박민석 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다. 부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자신들의 지휘관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그의 입에서는 특정 하사의 이름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딸의 사생활을 지켜주기 위한 아버지의 배려였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의 지휘관이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이야기하려 한다. 장래의 미세한 술렁임이 일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린 딸이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최근 나는 기적적으로 그 아이를 다시 찾았다. 하지만 다시 만난 내 딸은 내가 지휘하는 이 부대 안에서 가장 신뢰해야 할 선임이자 전우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었다. 나는 내 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아비였고 내 부하 하나 지키지 못하는 지휘관이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나의 불찰이다. 그는 허리를 숙여 전 부대원에게 고개를 숙였다. 사단장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모든 부대원들이 충격에 빠졌다. 나는 오늘 이 시간부로 선언한다. 해병대의 강인함은 부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다루기 힘든 존재로 만드는 비겁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상하 간의 굳건한 신뢰와 존중에서 나온다. 특히 부대의 허리인 부사관과 장교, 당신들은 리더다. 리더의 권위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명심하라.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를 뒤흔드는 포효와도 같았다. 오늘부로 우리 해룡부대 내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부조리와 가혹행위를 뿌리 뽑겠다. 특히 간부 사회에 만연한 썩은 관행부터 도려낼 것이다. 적발되는 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군복을 벗길 것이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명령이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누군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는 점점 더 커져 포항의 하늘을 뒤덮을 듯한 함성으로 변했다. 부조리의 그늘에 신음하던 수많은 부하들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해룡부대는 새로 태어났다. 황수진 중사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전원 실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다. 박민석 소장은 부대 내에 전문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고 간부와 병사 간의 소통 채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병영 문화 개선에 착수했다. 6개월 후 주말에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인파 속에서 평범한 아버지와 딸이 웃으며 솜사탕을 나눠 먹고 있었다. 군복을 벗은 박민석과 이젠 어엿한 베테랑의 풍모가 느껴지는 박할인 하사였다. 할인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른 부대로 옮기거나 전역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해룡부대의 남아군 생활을 끝까지 마치겠다고 선택했다. 그녀에게 더 이상 해병대는 지옥이 아니었다. 아버지라는 든든한 울타리와 자신을 존중해주는 전우들이 있는 두 번째 집이었다. 아빠, 저 다음 주에 중사 진급 심사 들어가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넌 내 딸인데. 박민석이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강철의 지휘관이 아닌 오직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미소만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20년 전 모든 것을 앗아갔던 비극의 불꽃은 꺼지고 이제 그들의 앞에는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잔잔하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 바다는 그들을 삼키려 했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고 정화하는 아버지의 바다였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